이 추세를 보면 네. 이게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됐는데 네. 그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 된다. 사실 요즘에 노후 대비에 대한 이제 걱정 네.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을 좀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네. 뭐 자녀들 양육하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실 네.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네. 우리가 노후 준비를 미루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돈이 없으면 노후의 5대 리스크. 5대 리스크는 어떤 게 있죠?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장수, 네. 생각보다 오래 사는 거, 재수 그렇죠. 없으면 120살까지 살잖아요. 그다음에 뭐 건강 리스크, 건강.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자녀 문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뭐 자녀 리스크.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금리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갖고 있는 자산이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네. 뭐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자산 구조 리스크, 아.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후의 5대 리스크, 장수, 건강, 자녀, 네. 자산관리, 저금리.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 없으면 네, 절대 대비할 수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던데 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생애 주기에 맞는 노후 설계를 시작하지 않으면 네. 노후 파산이 네. 당신의 일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자,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의 시대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착각, 앞으로도 네. 뭐 많이 얘기하겠지만 요거에서 네. 짧게 좀 네.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그런 강의 같은 걸 해보면 네. 뭐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네. 노후 자금이 뭐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네. 살고 있는 집 말고 네.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는 그런 말 들으면 것 속만 같은데. 터지죠. 네네. 근데 저는 그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네.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착각에 빠지지 않고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네.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말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이 다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엉클어지면은 네. 돈이 있어봤자 또 의미가 없다. 없죠.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은 네.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도대체 뭐 하고 살 건가? 네. 또 뭐 먹고 살 건가?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벌써 이제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네.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네.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은데 네.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뭐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아, 맞아. 예, 뭐 저는 우선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80 이상이 삶. 예.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 그거 아니다. 네. 예, 오래오래 아프면서 사는 기간이 길다. 아파. 예, 그런 것도 예. 조심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임종 난민이니 개호 난민이니 네. 예,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금 걱정이 나중에 이제 저 가고 나서 제 아내가 한 10년 넘게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네. 그때 가면 어떡할까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아, 혹시 뭐 금전적으로요? 아니 그건 돈뿐이 아니라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자식들하고 같이 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네. 그 이런 노후 관련된 강연 하시면 네. 청중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예,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100살까지 살 때 그럼 노후 자금 예,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뭐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도대체 딱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러프하게를 다 잡는다면 있을까요? 저는 그 금액을 네.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네. 시골과 도시가 다르고 네. 또 그 돈이 집안채에 묶여 있는 사람과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르고 다르죠. 자녀 문제로 속성 사람 다르고 건강 문제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저는 뭐 그리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올려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금년에 나이가 35세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오.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10년 전에 이 영상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본 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만의 준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뭐 얼마 전인가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더니 네. 끝나니까 한 분이 자기 주최 측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네.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책을 낸 이유도 뭐냐면 네. 이제 대개 노후 설계나 이런 얘기하면 퇴직 전후에 있는 분들, 연령 높은 분들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저도 금년 우리 나이로 75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나이쯤 되니까 아 옛날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깨달으면 이제 늦은 거죠. 네. 근데 제가 다행히 제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젊은 시절의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좀 제가 깨닫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올해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지금 몇 가지 리스크 같은 문제를 네. 제가 30대 40대 좀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리 본 거가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30대 40대 50대 그 젊은 분들이 제가 이 책을 통해서라든지 무슨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좀 일찍 하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그쵸.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네. 우리가 먼저 좀 들어야 되는 이유는 네. 들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먼저 겪었기 때문에 네. 그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좀 네. 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노후 대비를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고령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건데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뭐 네. 굉장히 빠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네. 가장 긴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예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본하고 1년 차이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몇 년 지나면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오래 사는 거는 세계 좀 톱 수준에 와 있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네. 나이 많이 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있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나이 든 사람만 많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맞아면 늙어가는 사회가 되는 게 문제지. 그런데 이제 뭐랍니까 고령화의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회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대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20%가 되면 확실하게 늙었다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네. 그러는데 그 고령화의 속도 그 가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155년이 걸렸어요. 그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35년 4배의 속도로 갔거든요. 아, 정말 빨랐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지난 20몇 년 저렇게 고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우리도 뭐든지 화끈하잖아요. 초과 달성. 아, 뒤처질 수 없죠, 한국.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네.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정하지 않고는 네.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뭐랄까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 갖고 있던 마인드, 네. 체질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서 주택에 관한 생각, 네. 그다음에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네.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거를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를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예,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속도가 문제되는 거다. 예. 책에서 또 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도 다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라는 게 이제 가장 그렇기 때문에 큰 생각을 문제예요.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장묘문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장묘문화. 네. 제가 1988년도에 그 동경에서 근무할 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자리를 구하는데 없어요. 벽제 가니까 북향의 절벽 같은 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천안에 모셨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거든요. 네. 일본은 그때 100% 화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네. 근데요. 그로부터 10년 후 1998년에 SK그룹의 최종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평소에 화장 캠페인 하신 분이거든요. 본인도 화장하시고 영향을 줬는지 20%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재작년인가 LG그룹의 구본모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재작년에 보니까 88%더라고요. 지금 90% 넘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렇게 화장이 높아졌어요? 그래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자기들 들어가려고 남한강 근처에다가 와. 이 자기들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으로 묘자리를 구성해서 네. 조성해서 하나씩 사서 갖고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니까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옛날에는 네. 우리나라가 무덤으로 덮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이 뭡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는 것도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빨리 예,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예. 네. 100세 시대, 저성장 결핍의 시대, 혼자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예. 좀 유난히 좀 책에서 보니까 강조하시던데 그렇죠. 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혼자 사는 그 노후가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그 작년 말 현재로 네.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 배우자와 사별한 분이 얼마냐면 45만 2천 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50세 이상 여성 중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269만 6천 명. 그러니까 이 대개 남편이 먼저 떠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혼자 사는 노후에 관한 문제는 네.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70% 정도가 여성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 중에. 음. 근데 옛날에는 혼자 살더라도 자녀들과 같이 살거나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자녀들과 거의 같이 안 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강조를 유난히 했죠. 여성이 근데 이제-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혼자 살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네. 하나는 사별이죠. 사별. 예, 사별에 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세 이상 남성들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2천 명이었는데 반대로 여성 중에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6천 명이니까 네. 몇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별이 해서 혼자 되는 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혼해서 혼자 되는 분. 이혼. 황혼 이혼이라고. 예, 이혼 중에서도 네. 황혼 이혼. 그렇죠. 지금 그걸 보면요. 이혼 그 커플 수가 우선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1970년대는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네.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9년에는 11만 800건이 됐어요. 진짜 많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네.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아.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희망을 약간 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사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네.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요. 네. 작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네.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 9%밖에 안 됐는데 네. 이 작년에는 37%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혼이혼의 비율이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네. 그 2000년 초 무렵에 일본에서 나리다 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나리다 공항에서 해외여행 갈 때 이제 그때까지 여자들이 참았다가 이제 이혼을 선언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신문에도 화제가 돼서요. 저는 황혼이혼의 비율이 우리가 훨씬 높은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혼 건수 자체도 일본보다 이혼율 자체도 일본보다 우리가 높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황혼이혼의 비율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젊을 때 이혼하면 재혼을 할 가능성이 큰데 네. 황혼 이혼하게 되면 그냥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예 그냥 결혼을 안 한 채로 나이 들어가는 분들. 생애 미혼 또는 그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평생 미혼율이 보니까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45세부터 54세까지 중에 네. 결혼을 한 일이 없는 사람을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네. 1980년도만 해도 생애 미혼율이 남자가 0.4%, 여자가 0.3%거든요. 네. 그때는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2020년에는 남자가 16.8%, 네. 여자가 7.6%로 늘었어요. 그런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인데 2020년에 일본 남성 중에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네. 26.7%.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하나. 여성은 17.5%. 네. 거의 5명 중에 하나가 이 생애 미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이혼보다도 결혼 안 한 채로 나이 들어서 혼자 된 분이 더 많아요.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 이혼 때문에 그런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생애 미혼율이 일본의 2000년대 초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근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평생 미혼이 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혼자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별, 이혼, 생애 미혼. 네. 이거에 의해서 혼자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아, 요 나이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면 정의는 뭐냐면 생애 미혼 또는 평생 미혼이라고 네. 그러는데 정의는 50살까지 결혼을 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이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계산을 할 때는 그러니까 45세부터 54세까지의 전체 남성 중에서 결혼한 일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40세인데 네. 빨리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속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네. 네, 안 들어가는 여기 나이대 들어가기 전에 45세부터 계산을 하니까. 네. 1인 가구 비율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가 인구가 5,200만 명이고 네. 그다음에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요. 네. 그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했든지 어머니하고 일찍 독립해서 나왔든지 네. 혼자 사는 가구 젊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나이 든 분들이 혼자 사는 그 독거노인이죠. 네. 그 합친 비율이 우리나라는 32%인데 가구 원수로 볼 때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도 32%.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인 가구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놀란 건요. 유럽은 훨씬 높거든요. 네.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수도 스톡홀름은 60% 이상이 네. 혼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그죠, 그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네. 에코노미스트 그 발표에 의하면 네.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7번째 행복한. 네. 네. 그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요? 왜 그러냐? 이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우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더라도 네.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커뮤니티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혼자 사는 준비가 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로 가는 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게 되는 거지만 예.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미리 대비를 하면 행복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했을 때 그때 네.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핵가족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1인 가구도 네. 혼자 사는 그 문제도 자기가 준비를 잘하고 이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또 고동력을 키우고 네. 그다음에 연금 준비 잘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추세를 보면 네. 이게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됐는데 네. 그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하신 내용 좀 정리해 보면 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이제 벌써 32%에 그렇죠. 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네. 우리가 이게 늘어나면 뭔가 이제 특히 노년층 이런 게 늘어나면 뭔가 고독사라든가 네. 이런 식의 안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인 예, 예.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대비가 되어 있기 제일 때문에. 중요한 게 연금. 연금. 예, 먹고 사는데 걱정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가족이 아니라도 네.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은 결국 그 사람이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미리미리 자기 어떻게 보면 내면을 키워가지고
소위 고동력을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준비 같은 걸 미리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갑자기 이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스웨덴에서 155년,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게 우리는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니까 이런 마음가짐 준비를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싱글의 시대, 혼자 사는 노후가 이제 보편한 시대 노후 준비에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건 연금이라든가 보험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유엔 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 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남편 중심의 생활에 그렇죠. 이제 노후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네. 이게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보면요. 네. 예, 우리나라나 일본은 남녀 평균 수명이 6년 차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혼할 때 보면 한 서너 살쯤 이 남편이 연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년. 예, 평균으로 보면 9년은 틀림없이 혼자 살게 되고 네. 근데 보면은 되게 이제 사별 같은 거 할 때는 일찍 사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은 남성들은 부인하고 사별하거나 그러고 나서 9년에서 10년쯤 혼자 살고 네. 여성들은 15년에서 16년쯤 혼자 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예, 그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되죠. 그래서요, 실제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같은 데 가서 네. 강의하게 되면은요, 그 젊은 여성들한테 그래요. 혼자 사는 노후를 줄이려면은 네. 이 남편을 회사에서 고르지 말고 네.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 앞에 가서 고르시라고.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노후의 그 연령대를 생각을 한다면 예, 예. 어쨌든 혼자 남는 뭔가 그게 긴 시간 여성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뭐 주거 형태의 합리적 선택. 요건 어떤 그래서요. 아까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아내를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그 네.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리면요. 네.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 전라도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침에 미역국에다 식사 잘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마다먹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집에 와서 벽에 기대고 아이고 피곤하다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입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데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누구 명의나? 미리미리 그 상속이나 이런 거 다 한 거죠. 변호사니까. 잘한 그러니까 거네.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네. 자식들을. 그리고요. 세를 받아먹는 그 부동산이 있는데 네네. 그게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를 아내를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주거 형태의 합리적 선택은? 예. 우선 저는 뭐 간단히 말하면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냐면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네.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되고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네. 그게 50%. 네. 30%는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자식들하고 같이 살다가 다 나가고 네. 부부 둘만 남았는데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든요. 네. 그게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떠나. 그리고 혼자 남아서 그 사람도 아파서 떠난단 말이죠.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대형 고층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좋아죠. 예. 근데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이 국민 탤런트 오하라 레이코라고 세상을 떴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네. 그게 고독사죠. 네네. 일본이 벌컥 뒤집혔는데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네.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네네. 얼마나 비극입니까?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안 살게 되면 네.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 40명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서 누가 찾아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요즘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네네.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또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혼자. 그리고 쇼핑 가까운 곳, 네.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대형 고층 아파트를 계속 좋아하는 게 나이 들어서는 문제가 없겠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재테크적인 관점은 아닌 거고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건강과 그런 생명과 그렇죠. 관련된 예, 부분에서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주택 가격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면은 네. 대형 아파트들이 요즘 사실 대형 아파트들보다 소형 아파트가 오히려 더 비싸잖아요. 벌써. 네네.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네. 저는 노인들이 교외로 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고요.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네. 역세권에서 조그만 데서 살고 싶대요. 다들. 그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말하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오히려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주거 형태를 나이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이제 교외로 한적한 곳에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네. 역세권에 아까 말한 18세기부터 20평 그 문화시설 가깝고 쇼핑 가깝고 또 친구들하고 자주 문화시설 가까고 이런 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게 고령화 시대가 되면 네.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가 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금융업계에 또 오래 계셨던 분이 제가 여쭤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도 되게 중심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동산 뭐 지금도 비싸지만 네. 향후에도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지속될수록 네. 오히려 이쪽으로 더 몰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저렇게 굳세게 이런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주 고층 아파트, 제가 재작년에 네. 그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네. 저기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네. 이렇게 보더니 야, 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사회 될 텐데 네.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러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걱정스럽다는 거죠. 더 비싸진다는 뜻이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언젠가는 또 거기도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순서로 보면은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서울에서도 또 중심지로 그렇게 가는 거는 뭐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뀌는 거는 네. 이건 뭐 추세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아직까지 굳세게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자, 또 가족의 회복은 뭔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네. 이 가족의 해체가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 보면요. 네. 3세대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네. 이 같은 건물 안에 아는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서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 그룹 리빙, 공유 경제 이런 것도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안 가가 있지만은 네네. 우리도 그런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한번 미리미리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단계로 우리도 좀 나아가야지 우리가 예. 노년에도 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대표님은 이런 네. 부분에서 네. 걱정이 좀 없으신가요? 예, 제가 제 아내하고 7살 차이거든요. 나이가. 네. 예. 그런데 아무래도 한 10년은 혼자 살 것 같은데 뭐냐면 전에 이 암 수술도 하고 뭐 그래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가고 나면 네. 혼자 남아서 지금 일본에 개호란 말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개호라고 그래요. 네. 개호 난민.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 집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가족들이 없으면 집에서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병원 같은 데서도 계속 그냥 입원 안 시켜주기 때문에 임종 난민, 개호 난민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중에 아주 초고령자가 될 때 가면은 일본에서 일어난 것 같은 개호 난민, 임종 난민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내 아내가 혼자 남아서 어떡할 건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네, 네.